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스웨덴 대학 동문들을 모시고 스웨덴 유학에서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기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제 추억을 되살리며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실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에서 18년 동안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우메오 대학에서 관광학 석사를 전공했고요. 스웨덴에 가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호텔관광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나서 연달아서 석사를 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고 사실 돌아오기로 결정을 해서 2018년에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6개월 학생 구직 비자 신청하지 않고 바로 돌아온 다음에는 지금 현재 스웨덴 기업 H&M에서 관광이랑 많이 다르지만 제가 콘텐츠 마케팅을 이제 스웨덴에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 조금씩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마케팅 팀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룬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조수영이라고 하고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Vi stod utanför en dyr konsert med vakter som en barriär. Inner inget vi begär då ingen har några pengar där. Solen sken vår dag till ära. Andas lycka, andas kära. Andas in den vackra stund vi inte har förtjänat. 네. 저는 스웨덴 이제 2016년에 스웨덴 룬드 대학교에서 이제 환경학과 지속가능 과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돌아왔고요. 가기 전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예능 PD로 4년 정도 일을 했었고 이제 퇴사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바로 스웨덴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스웨덴을 가게 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마켓컬리라는 지금 이커머스에서 일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는 제가 공부했던 이제 환경학을 살려서 CSR 파트 업무도 하고, 그리고 콘텐츠 기획이라든지 브랜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스웨덴에 있을 때는 저는 환경학과 뭐 지속 가능성을 공부를 했고 남편은 이제 직업이 교사여가지고 저희가 각자가 이제 좀 가진 시선이나 뭐 시각이나 그런 게 달랐고, 그래서 스웨덴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녹아 있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학문적으로나 일상생활 적으로나.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의 교육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뭐 학생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나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궁금해서 저희가 뭐 각자 따로 인터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서 나중에 이제 뭐 책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스웨덴에서 있던 경험이 저희 뭐 블로그라든지 책을 통해서 많이 남아 있어서 저도 좀 갔다 온 지 좀 됐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조금 오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룡이라고 하고 일단 영상 먼저 짧게 보시고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바로 이어서 좀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김서룡이라고 하고 현재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톡홀m에 위치한 콘스트팍에서 Individual Study Plan and Design, 그러니까 디자인에 관한 개인 연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학부 시작도 디자인이 아니라 공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기계공학과 학생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중간에 디자인으로 복수 전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7년간 뭐 다른 회사에서 그리고 제 스튜디오를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좀 이제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혹은 디자이너로서 이런 디자인을 좀 하고 싶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점점 좀 희석되고 희미해져가는 느낌들이 많이 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외국에 출장도 다니고 제 제품도 좀 판매하고 하면서 알고 지내던 유럽에 계셨던 이제 바이어분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디자인 스튜디오의 디자이너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고민을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 좀 하나 좀 목표로 잡았던 게 유럽에서 일단 디자인 그 어떤 산업 필드를 좀 경험을 해봐야겠다가 좀 1차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미국부터 해서 영국,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좀 모든 학교들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스웨덴을 알게 됐었고 콘스트팍을 알게 됐고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반복적으로 하나인 것 같아요. 너한테 디자인이 뭐니? 라는 질문만 계속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자유롭게 제가 좀 고민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제 영역들을 좀 펼쳐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는 이제 만 32에 유학을 가서 좀 혼자 좀 이렇게 나이 많은 학생으로 좀 있으려나 했는데, 보통 만 30살 전후 였어요. 제 클래스메이트들이. 갖고 생각보다 다들 좀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갖고 온 채로 들어왔었고,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고민을 나누고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풍부하게 좀 이런저런 공유를 하고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추후에 그런 얘기들이 또 이제 질문이 나오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확실히 이제 그때 좀 했던 경험들 바탕으로 돌아와서 다시 일을 또 하고 있는데 좀 많은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잘 얘기하면서 공유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 4시까지 한 40분 정도는 저희 셋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왜 스웨덴을 선택했는지부터 스웨덴의 생활 환경이나 학습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한 10분 정도는 저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줌을 통해 접속해 주신 분들이 남기신 이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룡님께서 이제 스웨덴을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스웨덴을 유학지로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스웨덴이 많이 선택하는 유학 국가는 아니잖아요. 혹시 이야기 나눠주시면 누가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조금 더 이어서 한번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는 영어로 이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가야 했어요. 근데 제가 지원할 때는 사실 북유럽에서는 스웨덴이랑 핀란드 외에는 제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당시에 이제 북유럽 브랜드들이 한국에 막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제 스웨덴 브랜드들은 아니지만 뭐 헤이, 프리츠 한센, 무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었고, 이제 뭔가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많이 느껴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사실 가서 또 많이 느꼈던 게 큰 차이가 이제 가서 경험해 보는 거랑 그 이제 좀 이렇게 가기 전에 귀로만 듣는 거랑은 많이 다른데, 그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 진짜로 교수부터 학생들, 그러니까 학부생 1학년까지 되게 모두가 수평적인 어떤 그 분위기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
그게 좀 많이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수영님은 왜 스웨덴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학부생 때 스웨덴 교환학생을 했던 일단 경험이 있어서 사실 오히려 스웨덴을 안 가고 싶었어요. 이제 석사를. 왜냐면 새로운 나라를 좀 가보고 싶었던 게 컸는데 이제 제가 또 공부하려는 게 환경학이기도 하고 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영문학과와 이제 정치외교학과 백그라운드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 더 사회과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근데 또 자연과학, 환경학이니까 자연과학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융합적으로 가르치는 곳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처음에는 다른 나라부터 찾아봤었어요. 독일이랑 이제 덴마크 위주로 찾아보다가 일단 그런 학문을 하는 곳이 많이 없고 그리고 뭐 내 백그라운드로 또 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럽을 여러 군데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웨덴 룬드에 제가 딱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사실 나라에 대한 메리트보다도 학문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뭔가 이루는 지점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내가 공부해서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봐서 사실 학교를 보고 결정을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되게 스웨덴 유학을 가시는 분들의 이유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한국을 탈출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꿈꾸던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교환학생을 리투아니아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스웨덴을 한 반나절 정도 여행을 한 경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만났던 북유럽 친구들 그리고 뭐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접하는 북유럽에 대한 이미지,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또 행복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회 제도가 달라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은지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유학이 제일 빠르고 합법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우연히 스웨덴 이 대사관과 스웨덴 스벤스카 인스티튜트라고 스웨덴 대외홍보처에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기회도 잘 닿았고 제가 이제 워낙 가고 싶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스웨덴 안에서 그러면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관광을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찾다 보니 저는 이제 룬드에 있는 서비스 경영학과랑 우메오에 있는 관광학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일단 유럽 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석사를 학부와 아예 다른 거를 그래도 저는 진학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 석사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려면 특정 몇 학점을 너가 이 분야에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스트릭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좀 더 배우고 싶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경영학사라서 좀 더 경영학적인 측면을 많이 배웠고 뭐 연수를 가도 아니면은 교과서나 교수님도 다 미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뭔가 관광이 좀 더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갈까 고민을 했을 때 우메오가 좀 더 매력적이었고 저는 그때 또 이제 장학금 프로그램 장학금 이제 대상인 학교 중에 한 군데를 또 꼭 꼽아서 지원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룬드보다는 우메오가 저한테 맞다 생각을 했고 또 우메오가 굉장히 북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는 거 저는 또 울산 사람인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사는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네, 우메오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학문적인 이유, 뭐 커리어에서 발견한 기회, 저같이 또 판타지를 가지고 가는 분들 각자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왜 스웨덴에 유학을 가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스웨덴에 가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일단 스웨덴에 갔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가서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년. 네, 저희는 2018년에 이제 졸업하고 바로 돌아왔으니까 2년 정도 좀 넘고 있는데
이제 스웨덴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국에서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고 1년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유학 후에 뭐 달라진 점이라던가 스웨덴의 유학 생활이 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서룡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같다면은 같을 수도 있는데 또 확실히 많이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스웨덴에서도 저희끼리 이제 거기도 이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랑도 이제 같이 얘기하던 거였는데 세계 어딜 가나 이제 디자이너 뭐 이제 공예인 이제 아티스트들은 힘들고 밤새야 되는 거는 그냥 똑같은 것 같다입니다. 갖고 사실 초반부터 무슨 어디 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사실 세계 어딜 가도 잘 안 돼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큰 차이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만의 인식이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인식이 지금 고생은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다 보면은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고 그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고 커리어랑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그게 있고 그게 어떤 그 디자인 생태에 있어서 그 신뢰를 기반으로 사실 그게 점점 쌓여가는 게 사실 아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시작할 때는 사실은 어쩌면 한국에서보다도 거기가 더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작했을 때는. 그래갖고 디자이너들도 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그 활동이나 작업물들이 점점 이제 쌓이다 보면은 그것들이 인정을 받고 이것저것 기업에서 혹은 다른 이제 작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되면서 점점 이제 쌓여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자기가 이제 정체성을 갖고 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고 좋아지고 있지만 좀 하나의 큰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출발하는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런 확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도 좀 큰 차이가 있고 근데 저만 해도 사실 어떻게 그래도 좀 운이 좋아서 이제 졸업 작품으로 했던 것이 지금 스톡홀름의 한 갤러리에서 소장을 하고 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기서 또 연결이 계속 돼가지고 그 이제 큐레이터 분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프로젝트로 연결을 좀 시켜주고 계세요. 그 지금 한국에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좀 작게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에 와서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큰 차이가 있다면 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나 문제를 바라볼 때 있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식으로 제 정의를 조금 하고 프로세스를 좀 잘 잡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더해지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쉽게 딱 요약하자면은 현실적으로 뭐가 크게 바뀌느냐 디자이너로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 경험들이 조금 쌓이고 제 인식이랑 관점이 바뀌면서 제가 하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저로부터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어서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뭔가 삶이 이렇게 완전 뭐 A에서 A-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가짐 이런 게 많이 달라지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스웨덴에서 이제 살면서 그리고 다녀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이 싫어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되게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여기서 살면 여자로서 커리어 쌓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결혼도 안 하고 싶고 결혼하면 아기도 안 낳아야겠다. 근데 저는 갔다 와서 이제 그 워낙 가정 중심적인 사회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제가 깨달았던 바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지 좀 삶을 좀 풍요롭게 해주는지 주변에서 많이 느껴가지고 돌아와서는 지금 한국에 사는 게 너무 사실 재밌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너무 살기 싫다 나가야겠다라는 거였으면 제가 선택해서 돌아왔고 지금 살면서도 되게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냥 삶을 대하는 태도 작은 것들에 되게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고 옛날엔 항상 불안했으면 지금은 그냥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만약에 스웨덴에서 배웠던 걸 여기서 실현해내고 싶으면 그런 기회들을 찾게 되고 거길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연대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좀 더 뿌리 박힌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부유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게 저한테는 네, 큰 차이점이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관광학을 공부했지만 또 저는 지금은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영향을 끼친 점은 제가 사실 입사를 준비할 때 사실 저는 패션 업계에서 제가 일을 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패션에 대해서 막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오히려 여기 돌아와서는 스웨덴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스웨덴 기업을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인데 입사하고 제가 인사 담당자께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신입으로 들어갔고 나이에 비해서 경력도 없어요. 제가 30살에 취업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29살까지 석사 끝내고 돌아와서는 국내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4개월 만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8개월간의 또 공백이 있었어요. 근데 저 왜 뽑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저는 H&M에서 일을 하니까 H&M의 문화는 컬처를 되게 많이 보고 도희님의 스웨덴에서의 경험이나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우리랑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사실 왓은 가르쳐주면 할 수 있다. 근데 how는 그게 쉽게 배워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걸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도시를 뽑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웨덴에서의 경험 덕분에 새로운 필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도 생겼고 회사 내에서도 제가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영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짧게 말할게요. 저는 뭐 다 비슷한 점이 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짧게 말하면 저는 조금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생활하면서 당연히 두 분처럼 뭐 느낀 것도 있고 공부를 하면서 스웨덴의 대학 교육이라는 거는 굉장히 협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대학 교육의 가장 중심은 협업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저한테 좀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가기 전에.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배워서 이제 협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남을 돕고 또 남이 나를 도와주고 서로 의논을 해서 뭐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거를 거의 2년 동안 거의 그걸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팀업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고 뭐 또 토론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남을 돕고 남의 도움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꺼이 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배워서 회사 생활에도 되게 지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웨덴 가기 전에는 워낙 이제 너무나 빡빡한 그 업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을 때는 원칙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좀 원칙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합의한 규칙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여유가 생긴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거기에서 삶의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거기는 또 친구들도 함께 있으면 제가 막 급하게 뭔가를 이렇게 빨리 이루고 싶어 하거나 뭔가 계획을 막 앞서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스웨덴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옆에서 약간 이렇게 같이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제 삶에 되게 저는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스웨덴 갔다 와서. 네, 각자가 이제 경험한 것마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가 느끼고 있는 바들이 다르지만 사실 스웨덴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도 조금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각자 다른 이유로 유학이라는 거를 준비하고 계시고 유학을 가시면 2년 동안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생활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웨덴 하면 가장 걱정하시는 뭐 날씨부터 학교 생활, 뭐 생활비는 어떤지, 학습 환경은 어떤지 먼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스웨덴이라는 곳 하면
날씨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 두 분도 가시기 전에 걱정을 많이 하셨나요? 저는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했고 조금 다른 게 이제 어쨌든 날씨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처럼 사실 막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해가 빨리 지면은 뭘 할 수도 없으니까 우울감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셋 중에 가장 이제 그런 게 없는 남쪽에 룬드는 가장 남쪽에 있긴 한데 근데 또 룬드는 룬드만의 그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축축해요. 겨울 내내. 그래서 뭐 어둠은 좀 여기 중에는 제일 늦게 오겠지만 한 4시 정도 되면 어두워지거든요. 겨울에. 근데 그 어둠도 어둠이고 그리고 눈이 안 오고 계속 비가 옵니다. 그래서 더 그게 더 우울하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눈이 오면 하에서 밝고 이런데 이제 비가 오면은 그냥 흐리고 계속 어두운 거니까 낮에도 어두운 느낌. 그래서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갔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극복하는 게 좀 더 쉬웠던 것 같기는 한데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는 날씨 때문에 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확실히 있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센터 운영을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찾아와라 해서 엄청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되게 많이 극복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룬드는 워낙에 유학생이 사실 엄청 많은 학교여가지고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같이 뭔가 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서 조금 그런 거를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스톡홀름은 어떤가요? 예, 제가 사실 그 스웨덴 여름 기간에 방문했다가 스톡홀름 막 완전 반했었거든요. 막 진짜 더없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결정한 이유 중에 큰 거였는데 이제 갔더니 좀 들어보니까 저희가 룬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눈이 쌓입니다. 그래서 한 11월 즈음부터 이제 한번 쌓이면은 그게 오래 가면은 한 4월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눈이 계속 쌓여 있는데 이제 저희끼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그 스웨덴에서는 어차피 눈이 치워도 계속 쌓이니까 그 약품이나 다른 거를 뿌리는 대신에 자갈을 계속 뿌려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자갈을 치울 때가 되면 이제 그날이 이제 약간 축제 날 같이 돼요. 이제 끝났다고 이제 그래갖고 사실은 막 날씨는 아직도 추운데 해만 뜨면 이제 진짜로 우통 벗고 나가서 그냥 앉아 있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거든요. 그 날씨는 확실히 조금 한국에 비해서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 여름에는 뭐 3, 4시에 막 술 마시고 나와도 해가 아직도 떠 있고, 근데 이제 겨울에는 막 이제 너무 어두워져서 한참 작업하고 있고 시간 없어서 이제 시계를 보면 아직 3시고 그 시간이 이제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수영님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을 해서 같이 갔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괜찮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날씨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학교 생활 때문에 바쁘니까 큰 영향은 안 받았는데 거기 있는 뭐 유학생들뿐 아니라 그냥 원래 스톡홀름에 계속 살던 친구들도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센터가 학교 내에서 운영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이 많이 있고 그런 것도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런 좀 어려운 게 있으면은 사실 숨기는 친구들도 없거든요. 그냥 좀 뭐가 힘들었으면은 다 그냥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은 있는데 어쨌든 뭐 좀 상황마다 다른데 뭐 이렇게 날씨가 좋지는 않다. 여름은 여름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북부 우메오라는 곳에 사는데 우메오가 어디쯤에 있냐면 스톡홀름에서 기차로는 한 7시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북극권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저는 일단 조금 힘들었던 거는 어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위치상으로 워낙 북극 쪽에 가깝다 보니까 겨울에 굉장히 해가 짧아요. 제일 짧을 때는 이제 석양이 해가 아침 9시 즈음에 이제
떠서 12시 반쯤에 이제 불 꺼져서 한 2시부터 완전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첫 해는 이게 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첫 해는 사실 어려움이 없었어요. 막 제가 살던 우메오라는 곳에서는 심지어 오로라까지 보이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들 경험하고 싶으니까 친구들이랑 맨날 오로라 앱이 있거든요. 매일 지수를 체크해요. 그래서 오로라 지수가 4 이상이다 하면 다 같이 자전거를 타고 막 호수 가면서 오로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2년 차에 물론 논문 스트레스도 좀 있었지만 겨울이 되니까 실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때쯤에 친구들이 막 연말 이렇게 되면은 나가서 파티도 많이 하고 외식도 많이 하는데 스웨덴에서는 이제 실내 활동만 많이 하고 집에서 요리하는 게 재밌지만 그때쯤에 아마 시기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좀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추위에 대해서는 막 엄청 심하다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떠셨어요? 그 해에 한국이 너무 저희가 있었을 때 너무 가장 추웠던 해여서 사실 스웨덴이 더 따뜻했어요. 온도가. 그래서 교환학생 친구들도 이제 한 학기 겨울에 오는 친구들이 언니 지금 한국이 더 추워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바람이 엄청 제가 살던 우메에서는 심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막 한국에는 강풍이 불고 이래서 네, 스웨덴에서는 추위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톡홀름도 어떠셨어요? 예, 사실 추위만 따지면은 한국이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때 있는 동안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렇게 놀러 왔었는데 스웨덴이 따뜻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그래서 추위보다는 사실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어둠의 나라인 만큼 특히 겨울에 실내 활동도 많이 하게 되니까 뭐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과 스웨덴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날씨는 뭐 적응하면 된다고 쳐도 또 학교 생활이라는 게 또 한국에서 우리가 교육 받았던 방식이랑 스웨덴에서 받았던 방식이 또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큰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수영님이 아까 협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추가해서 학교 생활은 저도 이제 대학교 생활만 하고 이제 스웨덴에서 대학원 생활을 한 건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프로젝트가 뭐 과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제가 알기로 모든 학교에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고 그 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협업하는 자세나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는 팀플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서 하느냐도 좀 크게 있겠지만 저는 주로 덴마크나 이제 스웨덴 친구들이랑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미국 친구들이랑 한국 친구는 없었지만 미국 친구들이랑 할 때는 한국처럼 약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씩 맡아서 해와서 가져와서 뭐 한번 보고 이런 느낌이면은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제 북유럽 친구들이랑 하면은 이제 약간 모두가 모든 걸 다 같이 이해할 때까지 절대 헤어질 수 없고 약간 너가 한 파트는 너가 한 파트야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한 걸 다 동의를 하고 정리가 될 때까지 약간 끝장 토론처럼 약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한 공부가 확실히 남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것만 하고 남 거는 그냥 이게 맥락만 만나 보는 거랑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고 토론하고 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우긴 했는데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교수님과의 관계는 아까 살짝 얘기하셨지만 교수님이나 이제 박사분들 포닥분들이랑도 소통할 일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조금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전 대학교 때는 한 번도 교수님이랑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워낙 많기도 하고 학과 사람이 근데 이제 거기 가서는 교수님들하고도 뭐 다과 시간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아무 때나 교수님 방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친구처럼 편하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고 그 호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되게 편안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문화에 있어서. 디자인 쪽은 어떤가요? 예, 저 기본적으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저도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랑 비교하면은 다 같이 모두의 의견이 수용될 때까지 무조건 이제 토론을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떨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한데 좀 좋은 문화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갖고 누군가가 좀 소외되는 거를 좀 되게 많이 우려하기도 하고 문화 자체가 갖고 모두가 좀 최대한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체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스쿨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그런 거를 조금 생각했어요. 이게 동양인이니까 가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겠지. 뭐 나 혼자 밤새고 있겠지. 근데 다 같이 밤새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느슨하다는 얘기는 그 친구들 말로는 취업하면은 그 워라벨이 아주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 친구들도. 근데 학생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특히 조형되면은 그냥 기대하지 않는다고 자기들도. 그렇고 그만큼 모두 엄청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 공예가 이렇게 탄탄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형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그 어떤 좀 손으로 무엇인가를 다루고 만드는 그 기본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사실 제 생각에 석사학 과정에서 디자인 스쿨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디자인에 대한 그 기본이나 그 좀 전반적으로 좀 두루 익힐 수 있고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 교육도 이렇게 정해진 어떤 틀이 있다기보다 큰 질문만 계속해서 던지고 그 교수님이랑 선생님들 역할은 그 학생들이 본인이 주제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서포트를 최대한 이제 좀 잘 해줄 수 있는 역할로 좀 계속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그거를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인이 자기의 커리큘럼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이제 공감을 많이 해서 이 외적인 면에서 제가 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상대 평가가 대부분이고 그 포션도 작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스웨덴에서 뭐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닌데 저는 첫 학기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학부에서는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제를 받아서 논문을 쓰지도 않았고 이렇게 많은 논문을 읽어본 적도 없었어요. 논문을 쓰지 않았으니까. 또 저희는 많이 암기하잖아요. 어디 줄쳐주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읽어라 하면은 그걸 암기하는 편인데 영어로 논문을 읽는 것도 힘들었고 영어로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갈 때마다 저널 읽고 이거 요약해서 뭐 생각을 정리해와 이랬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의 과목을 페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걸 완성을 못했고 발표도 못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단 네가 한 만큼만 정리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끝나고 얘기를 이제 나랑 나누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갔으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다행히 또 스웨덴은 재시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게 우리의 재수강과는 다르게 재수강은 성적표에는 재수강했다고 찍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시험을 해도 제가 따로 마크가 남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과할 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남과 비교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제 내 속도에 맞춰서 좀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크게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안도감에 그 수업도 여름방학 끝나고 여름방학 동안은 좀 마음 정리하고 쉬어 뭐 외국에서 공부한 것도 없을 텐데 되게 힘들지 않았냐 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나의 속도에 맞게 학습을 하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재시험 제도의 혜택도 누릴 수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한 질문 3개 정도 남았는데 짧게 그러면 일단 스웨덴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가기 전에 이거는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가지씩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학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아까 도희님이 말한 것처럼 라이팅이나 이런 게 너무 리딩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영어에 자신이 워낙에 있다 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약간 내가 이 전문적인 어떤 서적을 영어로 읽고 쓰는 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회사를 거의 직전까지 다니다 가서 그 준비를 하나도 못했었는데 되게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과에서는 미리 그 책도 다 보내주고 메일로 그래서 이걸 읽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했는데 그런 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이팅이나 리딩을 뭐 라이팅까지 못하더라도 리딩을 좀 미리 전공 서적을 좀 읽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빠르기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느냐를 조금 테스트해보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읽어야 되는 게 많은데 속도가 느리면 되게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생활적인 거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거기 가면 다 준비 충분히 세컨핸드 샵이나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어서 사실 그런 거는 저는 막 뭐 이거를 꼭 가져가세요 막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룡님은 있으세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디자인이나 조형대 쪽으로 준비하신다면은 일단은 내가 왜 유학을 가려고 하는지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가서 어떤 거를 얻고 싶은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스웨덴으로 간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만 해도 저희 학교 룬드, 우메오 다 디자인 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셋 다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어디가 더 좋냐 하면 이거는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이 돼요. 스웨덴에서는 그 각 학교마다 특징이 다르고 그 교육의 목적이랑 모든 게 다 달라서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를 잘 알아야 그 어떤 학교나 프로그램에 갔을 때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가서 조금 실망하거나 이러는 이유들이 보통 좀 그런 오해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최종 한 번 더 스스로도 점검하고 학교에서 상황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사회과학 이제 전 관광이지만 사회과학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자기의 이 큰 분야, 자기 학문 분야 안에서 나의 구체적인 관심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수님이 너의 흥미 분야가 뭐니라고 물었을 때 사실 좀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하다 보니 뭘 내가 좋아하지라는 거를 처음으로 질문하게 됐는데 내가 왜 가는지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지 분명히 하면 그것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생활적인 면에서는 스웨덴이라는 곳에 이제 가시는 이유도 있으니까 내가 거기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살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은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내 2년 동안의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현실적으로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돈이라는 게 들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나 학비에 대해서도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르니까 혹시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셨고 얼마 정도 드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에 스톡홀름이 아무래도 제일 비쌀 것 같아서 시작을 하면 혼자 가시면은 아마 혼자 살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제 쉐어 룸메이트 구해서 들어가셔야 될 건데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제일 쌌던 경우가 약 3,000대 스위디시 크로나로 해서 비싸면은 그러니까 한 4, 50만 원부터 해서 보통 한 6, 7, 80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집에서 제가 방 하나를 쓰는 조건입니다. 그 주방이랑 화장실은 다 같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갔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었고 저희는 좀 독립적인 공간을 구했는데 그 구하는 보면은 만약에 정말 싸게 구한 경우는 한 월 100만 원 정도부터 많이 올라가면은 한 107, 80 월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엄청 좋은 집도 아니고, 그리고 스웨덴에는 법적으로 주거에 대한 기준이 꽤나 엄격해요. 그래갖고 어디를 들어가도 사실 시설은 꽤나 다 괜찮습니다. 그 한국에서 생각하는 곰팡이 피는 집, 물 새는 집 이런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생활비는 장을 보러 가도 제 느낌에는 한국보다 저렴하고요. 생활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뭐 음식이든 뭐가 있다면 제 생각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녁에 나가서 햄버거랑 맥주 한 잔 하면 이제 한 3, 4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룬드는요? 비슷한 거 조금 더 싸긴 하겠지만은 저도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랑 둘이 사는 방이었고 이제 2명이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었고 지금 제 기억으로 한 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50만 원. 그러니까 스튜디오 플랫인데 방이 있진 않고 하나의 방에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좀 올랐겠죠. 제가 한 4년 전에 갔으니까 그래서 한 5, 60만 원 정도면 그게 가장 아마 비싼 기숙사 중에 가장 비싼 방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엌이 다 있으니까 안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용 부엌이고 이런 데를 가면 훨씬 싸죠. 그건 아마 제 생각에 한 40만 원 정도면은 그런 기숙사에 살 수 있을 것 같고 룬드는 스톡홀름은 모르겠는데 룬드는 다 기숙사에 살 수 있어서 이제 기숙사에 못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석사의 경우에는 거의 다 살 수 있고 기숙사를 못 들어가는 경우 유럽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깝다 보니까. 근데 한국인 동양인은 다 기숙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저는 조금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았는데 둘이서 100만 원 조금 넘게 썼으니까 그 월세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당 1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외식이 말씀하신 대로 비싸긴 한데 룬드는 학생 그 외식할 때마다 학생가가 다 있어가지고 사실 학생 도시여서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스톡홀름이 집세가 전반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아무리 스웨덴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하러 오다 보니까. 우메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방 하나를 우리나라로 치면 한 7, 8평 정도 되는 룸을 혼자 썼고 그 안에 화장실, 샤워,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코리도라고 해서 한 6, 7명이 주방을 같이 쉐어하는 곳이었는데 첫 해에는 제가 한 39만 원 정도 되는 방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주방이 안에 있으니까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작잖아요. 근데 제가 쓸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었고 두 번째는 제가 옮겼어요. 방을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그래서 한 34만 원 정도에 한 달 동안 살았고 생활비도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많이 쓰면 한 진짜 먹는 데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0만 원? 정말 아끼는 친구들은 저는 20만 원대에 사는 친구도 봤어요. 한국 친구 중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 정도 하면 네, 한 3만 원 가서 뭐 햄버거 사 먹고 맥주 한잔 하고 3, 4만 원.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도 친구들 만나면 그 정도 쓰니까 물가가 사는 데는 스웨덴이 많이 들지 않았고 평균적으로 한 90만 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서 살 때도 한국에서도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이렇게 교통비까지 하면 쓰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시고 또 플로어에서도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10여 분 정도는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플로어에서 먼저 받을까요? 혹시 플로어에서 뭐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또는 전달 드리진 못했는데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손 드시고 알려주시면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석사 유학 가기 전에 혹시 그 관광 환경 디자인 안에서도 세부적인 연구 분야들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정하고 관심 분야가 구체적으로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게 실제 논문이나 졸업 논문이나 아니면 인턴 같은 기회를 얻었을 때 이어졌는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때는 그 나라로 가야겠다라는 열망이 커서 논문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저는 오히려 가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았고 그걸 베이스로 연구를 한 케이스예요. 수영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논문 주제까지는 아닌데 이제 관심 있는 주제가 있었는데 사실 가서 바뀌었죠. 예, 공부를 하면서 워낙 다양한 주제의 과목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혀 다른 사실 주제로 논문을 썼고, 그리고 논문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되게 미리부터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 중에 보니까. 그래서 가서 계속 조금 생각하고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다듬어지는 것 같고, 막 지금 내가 없어라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게 공부하면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과목이 워낙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생겨서 막 미리 논문 주제까지 물론 정하면 좋긴 한데 꼭 안 정해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작업 주제는 정하지 못하고 가서 사실 중간에 꽤 힘들었습니다. 그 찾느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나 기계 쪽으로 정말 산업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조금 더 디자인 이론이나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지, UI, UX인지 그래픽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각 학교랑 학과를 좀 많이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그 질문을 하면은 엄청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떨 때는 학생까지 연결을 해주세요. 학교에서 갖고 좀 많이 물어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조금 세세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스웨덴에서 보통 예를 들어서 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튜디오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튜디오로 어디서 전시를 하면은 회사 팀 동료들이 와서 축하해 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문화라서, 사실 저도 이제 스웨덴에서는 원래 취업 준비와 이제 제 작업, 개인 작업을 둘 다 이제 병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다른 사정으로 좀 한국에 빨리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래도 좀 멀리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유지를 계속 하고 있고, 예, 지금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이어서 저희 줌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서령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석사 유학 중에 만약에 현지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나 준비하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디자인 쪽에서 말씀을 네, 디자인 드리면은 쪽이요. 조금 그러니까 사실 신뢰 기반 사회라는 게 바꿔서 말하면은 그 신용이나 신뢰가 없으면 진입하기 더 훨씬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상한 표현인데 커넥션을 좀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무슨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식의 한국처럼 이제 보통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인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학교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외부에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거나, 가서 그냥 이거는 설마 되겠어 하는데 진짜 됩니다. 그냥 연락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티파이에 관심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물으면은 분명히 친구 중에 스포티파이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부탁을 해서 피카 좀 한번 하게 해줘서 연락을 해서 나가서 피카 한번 할게.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해서 피카를 하게 되고, 그게 엄청 큰 차이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인맥을 넓혀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제일 큰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거기서 이제 꼭 그런 이유는 아닌데 그래서 좀 외부 활동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했었던 편이고, 두 번째는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기본적인 얘기인데, 스웨덴어를 배우는 게 큰 도움이 돼요. 그 다 영어를 잘하는데 스웨덴어도 플루엔트한 거랑 영어만 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고, 만약에 스웨덴어를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로 영어라도 정말 플루엔트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거는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어서 먼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스웨덴 유학을 다녀온 사실이 한국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큰 메리트를 갖는다고 느꼈는지, 또 느꼈다면 어떤 점이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또 이제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사실 처음 해봤어요. 졸업이 늦었고 한 번도 취업 준비를 해보지 않았는데, 큰 메리트가 있다면 일단 첫 해에는 저는 아무 데나 가야 되겠다 절실했기 때문에 사실 스웨덴 기업은 크게 생각하지 못했고 국내에 그냥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회사가 잘 맞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제가 스웨덴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스웨덴 회사에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고, 또 서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트워킹을 잘하는 게 한국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H&M에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링크드인을 통해서 오퍼를 받았었는데 그 네트워킹도 이런 대사관 행사를 통해서 저희 이제 컨트리 매니저를 만나게 됐고 제가 먼저 링크드인으로 소개를 했어요. 나는 스웨덴에서 공부를 했고 나는 스웨덴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한국에 있는 스웨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때 H&M에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기회가 왔고 그때 이제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웨덴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지원을 했는지 나누면서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전달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노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스웨덴 기업도 많고 북유럽 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기업이 100개 넘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뭐 이렇게 다 합해서 그 안에 또 사회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내가 가진 이런 스웨덴에 대한 지식, 북유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들이랑 친해지는데 거리감을 좁힐 수 있었던 게 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님께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은 분야인데 어떤 분야의 교수님이 주 수업을 담당하셨는지 궁금하신다고 합니다. 주 수업이라는 거는 뭐 주 수업이라기보다 그냥 수업이 있죠. 많죠. 그 수업이 굉장히 많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했는데 사실 이게 환경학과 지속가능 과학이라는 게 그냥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지속가능 과학이라는 거는 사회과학이랑 이제 자연과학을 약간 융합해서 약간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이제 실제로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 네팔의 댐 건설이 어떤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약간 공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나 문화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댐 건설이라는 게 단순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근데 플러스 이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주제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물도 있었고 또 뭐 워터, 그다음에 포레스트 관련된 것도 했었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약간 젠더 관련된 과목도 있었고 그 젠더가 사실 되게 큰 원오브 주제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라는 게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와 문화의 환경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주제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또 뭐가 또 주 그거라고는 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사회과학적인 관점과 자연과학적인 관점을 다 가진 사람들이 교수로 있는 과였고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좀 다양한 나라의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미국 교수님도 계셨고 호주 백그라운드인 분 계셨고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게 저는 또 어떤 학문적인 또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 나라에서 배웠던 거를 가져와서 이제 대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다양한 관점을 흡수할 수 있는 점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시간 관계상 이번 토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뭐 질문이 플로어에서 있으시면은 나중에 밖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세션을 위해서 저희는 그러면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